네, 여러분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제 포맷인데요. 8시부터 11시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통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8시 1부 라이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셔서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2부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이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주제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는 정말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래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이 있다고 네. 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국내 최고 그 노인의학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 이덕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네. 건강 식사 잘하고 네. 좋은 마음 갖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뵈면요, 제가 사실 2번밖에 못 뵀지만 네, 네. 좀 유쾌하시고 항상 좀 즐겁다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예. 네, 제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피디님도 그러신데. 아, 정말요? 사실 이게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맞습니다. 네, 네, 네.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네. 그런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오늘은 정말 이 직접적으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무엇인고 이걸 어떻게 예방하는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이 질문 먼저 좀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만성질환들을 정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지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교수님. 물론 예방할 수 있고요. 근데 만성질환 왜 우리가 네.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피디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친지라든지 우리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말이에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건 뇌졸중으로 이렇게 뭐 쓰러졌대. 암이 걸렸는데 전혀 뭐 이렇게 손 쓸 수 없대. 뭐 이런 어떤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주변에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을 갖다가 그냥 성두리째 뺏겨버리는 천재지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서부터 사인이 있었댔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무시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만성 질환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큰 어떤 합병증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생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해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게 뇌졸중, 뭐 네네. 심장마비 이런 거는 굉장히 갑자기 들어닥친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명확하게. 벌써 사인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때부터 막으면 생기는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 무엇인지 좀 먼저 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암이겠죠. 네네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 몸 속에 계속해서 암세포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게 이렇게 지내는 것은요, 우리 면역세포가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잡아서 처리해주고, 또 이렇게 이상세포가 생기면은 우리 유전자가요,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세포를 갖다가 즉시 발견하고서 이렇게 자살 신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없애주는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복제 오류가 생기고, 또 이렇게 어떤 좀 이상 우리 그 음식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이 가장 이제 첫 번째 번째는 중요한 암. 거고. 네. 두 번째는 혈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혈관. 혈관이 건강해야 우리가 아주 병 없이 오래 잘 살 수 있거든요. 혈관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혈류잖아요. 네네.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전신으로 보내주는 것인데, 이거 혈류를 타고서 산소도 운반해야죠. 이산화탄소 빼줘야죠. 그 다음에 각종 비타민들, 호르몬들, 면역세포들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은 커다란 혈관이 문제가 될 때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작은 혈관이 문제가 되는 거, 그 실핏줄 많이 네네. 이제 제일 많은 곳이 콩팥이거든요. 네. 그리고 눈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콩팥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줘야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지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혈관 건강이고요. 세 번째 어떤 걸까요, 교수님? 세 번째는 네. 바로 신경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경.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네. 신경세포가 망가져 버리는 거. 이걸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치매하고 파킨슨병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이 돼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예방, 2차 예방을 조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병 자체를 갖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병이 모두 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생활 습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해서 거기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주 강조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1차 예방은 아니고 2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네. 어차피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식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피할 수 없다면 2차 예방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아주 슬라이드를 네. 잔뜩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좀 인사 나누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윤희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흑황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암, 심장과 관련된 질환, 당뇨, 치매 많은 질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윤희님께서는 당뇨병이 있으셔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달고 계시다고 말씀을 네. 주시는데 좀 연속 혈당 측정기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계속해서 네네. 혈당을 측정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합병증을 생기지 않도록 잘 막아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3개월 평균 혈당만 가지고 이제 봤었댔는데요. 근데 혈당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변동폭을 좁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번째 질환, 혈관과 관련된 질환 중에 네네. 또 당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모란향기님께서도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나그네님께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주고 계시고요. 또 흑황구님께서 암, 심장, 당뇨, 치매, 뇌졸중 다 신호가 오래전부터 오는군요. 이렇게 공감의 댓글 주셨고요. 또 콩팥
뭐 혈관 문제다 네, 이렇게 네. 공감의 댓글 주신 맞습니다. 분 네. 계십니다. 많은 분들 인사 주시고 질문도 이제 많이 주시면 제가 한쪽에다 잘 정리해두고 교수님의 답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방대한 슬라이드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네. 암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 앞에도 이거 한 장 있지 않아요, 교수님?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요. 네, 네, 네. 사실은 어떤 우리 병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이렇게 동창회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친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뭐 뇌졸중 걸렸대, 암이 걸렸대 그러면 굉장히 애처롭고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도 또 그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려워지고 공포에 휩싸여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서부터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예와 비슷하게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질병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암, 혈관 노화, 퇴행성 신경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은 우리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잘 건강하게 지내는 거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네.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1차 예방, 2차 예방이 뭐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병 자체, 암, 혈관 노화, 퇴행성 신경질환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 신체 노화를 억제시켜주면 된다. 네. 이 세 가지가 뿌리는 신체 노화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 식단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럼 운동 잘하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단, 운동, 뭐 스트레스 뭐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뻔히 전부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어떤 영양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탕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 2차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질환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몸속 어딘가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암 유병자가 벌써 200만 명, 유병자라고 하면 과거에 전부 다 치료됐던 사람,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을 전부 합쳐서요. 243만 명,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네. 이렇게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한 37.9%.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10명 중에 3, 4명은 네. 암에 언젠가는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27만 명 정도가 새로 암 환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에 의한 사망 원인이 부동 1등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요 슬라이드 보면은 다른 것들,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암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명이 사실은. 길어져서. 네. 네,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위드 캔서다. 그래서 암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암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지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0명 정도가 언젠가 암이 걸린다고 한다면 암을 완치시키고 암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유병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요.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제 수업을 비슷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3명 중 1명, 2명 중 1명은 이제 걸리는 시대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할 네, 필요도 네, 없고요. 요즘은 굉장히 또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암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암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부터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암이 흔한지서부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는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위암이 부동 1등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폐암이 됐습니다. 폐암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사실은 장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 가지 공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습관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짜게 먹는 것도 조금 덜하고 내시경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런 빨리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빨리 그렇게 찾아내서. 발생이 일단 발생 자체가 위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전립선암이 3등이에요. 남자는요. 3등이 전립선암이에요? 네. 전립선암이 3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비만이 많고 서구식 식사를 하면서 기름식 식사 많이 해서 네네네.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간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대암이라고 부르는데요. 5대암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합치면은 64.7%. 3분의 2 정도 되네요. 3분의 2. 요 5대암만 잘 조기에 발견을 해도 암이 다 손쓸 수 없대 이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치료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요, 뭐니 해도 유방암이 1등이죠. 유방암이 21.1% 정도 돼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암이거든요. 사실은 갑상선암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열심히 갑상선을 찾아내가지고 암을 그냥 둬도 될 걸 뭐 이렇게까지 오, 얘기하는 게 이제 네네. 갑상선암이거든요. 그게 2등이고 그리고는 이제 대장 그리고 폐, 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좀 우연치 않게 남자, 여자 전부 다 5대암을 더하면 똑같이 64.7%입니다. 어머, 그 비율이 똑같네요. 네, 아주.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암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갑자기 큰일 날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남자의 경우는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담배하고도 좀 관련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OECD 국가들 중에서 남자의 흡연율은 거의 상위권입니다. 이렇게 한 2, 3위 정도 돼요. 그래서 요 담배에 관련된 얘기도 좀 이렇게 지금 아마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담배 좀 끊으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가지도 말라. 네. 사실은 우리 딸이 있는데요. 네. 딸이 이제 홀연기에 들어섰죠.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담배 피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한 묶음이 되잖아요. 해를 그런데 끼치는 문제니까요. 폐를 끼치면 물론이고 그렇잖아도 남자는 기대 수명이 짧은데 담배까지 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외시켜라. 그리고 애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담배로 인한 사망률 증가의 한 10% 정도는 간접 흡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담배를 오래 피셨던 분들은 이게 검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더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폐암이요. 네. 사실 우리가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막 공공장 식당에서도 막 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폐암이 1위라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이 이렇게 담배가 네네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네네. 사실은. 그런데도 많아지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폐가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오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됩니다. 와, 비행기 안에서도 옛날에 폈었나요? 맞아요. 흡연석이 그거 모르세요?
옛날에요? 옛날면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좀 어린 척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여자의 경우는요, 네.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유방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때는 특히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좀 젊어서 잘 생겨요. 그래서 네네네. 30대, 40대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모보다는 어머니가 유방암에 이제 있을 때보다는 자매 유방암일 때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암 검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도 폐암이 증가하는데 여자는 이게 폐암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담배 때문에 생기는 폐암이 있고 그렇지가 않은 폐암이 있는데 이제 담배 때문에 생기지 않는 폐암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 5대 암은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암 검진 있잖아요. 네. 이것만 좀 잘 받으셔도 이렇게 이게 치명적인 어떤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에만 충실해도 그럼요. 큰 범주는 막을 수 있다 네. 말씀 주셨고요. 이게 사실 좀 성별로 좀 잘 기억하면 좋을 만한 게 너무 다르네요. 네, 이제 다르죠. 갑상선도 남녀 차이가 굉장히 심한 네, 걸 네. 좀 보실 수가 있고 1, 2, 3, 4, 5위가 너무 달라서 좀 어떤 거 검진하실 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사실은 췌장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또 그래서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찾기도 어렵고 네, 네, 네. 이렇게 물론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빈도는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요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긴 하지만 굉장히 빈도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복부 초음파 검사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흑황구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아까 그 암 그 발병률이 남자랑 여성이랑 조금 차이가 났잖아요, 교수님. 남성분이 39.9%, 이제 여성분이 35.8%였는데 이게 뭐 담배나 술 때문이 영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주셔서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자가 조금 더 여자보다 높은 이유가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데요. 이게 생활습관하고 관계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진대사 때문인가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많다고 해서 암의 발병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마 담배, 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담배 술은 우리가 좀 노력해서 끊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네. 70.7%, 70%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이렇게 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의과대학 다니고 수련 받았을 때는요. 위암의 이제 그 5년 생존율도 한 20-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위암도요? 위암. 이게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거 다 전부 다 넘어가서요. 세계에서 뭐 수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암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보면은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 있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서 이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폐가 지금 5년 생존율이 34.7%로 좀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금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담배를 오래 피셨던 분들이요. 대개 기준을 30년 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폈을 때 기간도 포함이 된 용어네요. 곱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갑씩 폈을 때는 15년이고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고위험군으로 들어갑니다.
폐암의 고위험군 이렇게 될 때는 CT 왜 그러냐면 가슴 X선만 찍었을 때는 한 2cm 정도 되는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촬영을 하면은 요즘은 방사선이 덜 들어가는 컴퓨터 촬영이거든요. 네. 저선량 컴퓨터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몇 미리짜리도 전부 다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적게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일 때는 이렇게 특히 폐 검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저 34.7%가 조금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위나 대장은 한 75에서 77% 정도 5년 생존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지금 뭐 위하고 대장은 이렇게 그 내시경 검사 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자주 받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방도 이거 보세요. 93.6%거든요. 93.6이에요. 유방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5년 생존율이 저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좀 다 완치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높네요. 전립선. 네, 전립선암도 그렇죠. 무서울 거 아닙니다. 간이 좀 문제예요. 간이 거기도 혈액이 굉장히 많이 혈관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도 빠르고 그래서 37.7%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요즘 그냥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그 조기에 발견만 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그 부분만 딱 죽여 가지고 완치시키니까요. 이렇게 복균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간염. 네네. 이럴 때는 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 다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췌장이 지금 13.9%잖아요. 13.9%.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췌장이 증상이 좀 비특이적이죠. 췌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뭔가 네네. 통증인데요. 이거는요. 뭔가 좀 그 등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가 조금 아프다. 뭐 여기 상복부 있는 데가 무지룩하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췌장의 경우는 이렇게 물혹이 있을 때 보통 좀 이렇게 검진하면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물혹이 별거 아닌 거로 대개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네네네. 장기 있을 때. 근데 요 췌장에 물혹이 있을 때는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암으로 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뭐 상식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담낭하고 담도도 이렇게 5년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요. 요거는 담낭에 폴립이 있거나 담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주기적으로 변화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외 신장은 뭐 괜찮고요. 그래서 암종별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5대 암에 들어가는 어떤 암들은 비교적 성적이 우리나라가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암 검사를 하면서 혈액 검사로 이렇게 암 검사 있잖아요. 네네. 뭐 표지자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정확한 검사긴 한데 이렇게 혈액 검사만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확해요. 이쪽에 올라가신 분들도 정말 암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이 표지자가 암 그 양성으로 나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췌장에서는 그 물혹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담낭에서는 폴립이나 담석 잘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초음파로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복부 초음파를 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초음파 검사가 가장 우리한테 해도 없고요. 방사선도 안 네네네네. 들어가고 굉장히 편안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좀 뭐 자주자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췌장암이나 담낭암은 발견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초음파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조금 볼까요? 네. 저기 끼니 요정님이 네. 이렇게 저 질문을 네, 하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장은 CA, 췌장은 CA
복부 검사처럼 자궁도 이런 표지자 피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기도요. CA12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딱 그렇게 매칭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훅한구님께서 또 췌장이나 담낭은 저렇게 작은 장기가 생존율이 좀 낮아서 신기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네. 췌장도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우리 소화 효소가 나오는 데고 이렇게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암이 생기면 다른 데로 전이되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질문 조금 주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네, 네. 진행할까요? 네. 그 영양제일님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남자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결혼할 때 연하를 만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남자의 수명이 한 7년 정도 더 짧습니다. 그거는 네. 분명한 세계적인 공통된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왕설래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뭔지 분명하지는 않는데요. 분명히 남자가 더 암이 잘 생기고 그리고 수명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연하랑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조금 그 수명이 맞을 수는 있겠네요, 교수님. 뭐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암 검사를 1년에 여러 번 받으면 이거 완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그 인터벌이 있어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 소위 AS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위는 한 2년 정도가 괜찮아. AS 기간이에요. 괜찮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한번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정말 검사를 잘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혹시 암세포가 있어서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대신에 이렇게 뭔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위장점막이 장점막처럼 좀 변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좀 우둘두둘하거든요. 벽돌 쌓는 것처럼. 이럴 때는 매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가 않을 때는 이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장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렇게 굉장히 늦거든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괜찮을 때는 5년 정도. 그리고 폴립 같은 게 있을 때는 3년 정도마다 하는 것을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좀 자라나는 속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 검진 암 기간이 종에 따라 달라진다고 다릅니다.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대장암이 위암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가 느린 느리다 거죠. 이렇게 예, 말해도 예, 되는 네. 걸까요? 오, 그렇군요. 암마다 좀 기간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결혼을 한 것과 안 한 것 이런 것도 좀 암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르라보님께서 질문을 예.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고 좋은 질문인데요. 암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신체 노화의 속도를 보면은 네. 미혼인 분들이 그 노화가 늦게 됩니다. 미혼인 분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태생적으로 이걸 진화의학적인 시각에서 쳐다보면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유전자를 갖다 전파하는 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부 다 내 할 일은 전부 다 했다. 기능을 다 했다.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이거는 우리 그 몸을 지키는 노화 방지 유전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더 강화되지를 않죠. 큰 그림으로 볼 때요. 그래서 미혼일 때가 더 이렇게 젊게 오래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되게 너무 동안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네. 미혼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신기합니다. 또 질문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오래 산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라는 네. 질문도 주셨네요.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그 형편에 있든지와 관계가 없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한 이런 어떤 그 해로운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 건강하다 검진 받을 때마다 다 건강해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돼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뭐가 좀 약해 보이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어떤 질환이 있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진짜 그걸로 인해서 더 그렇죠. 관리를 잘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Y0124님께서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복통, 위염, 두통 이렇게 좀 신경성과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시나 봐요. 이렇게 어떤 안정제를 먹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참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큰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뇌에서 보면요. 우리 감정, 스트레스를 다루는 부분, 번연계라고 부르거든요. 네. 뇌의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쪽하고 대뇌 피질, 그러니까 알파고가 하는 우리 계산하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쪽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나름대로 그쪽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막 하게 되뇌에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의 눈높이에서 그쪽에 감정 소통을 해줘야지 뭐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완요법이라고 있잖아요. 명상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힘을 쭉 빼고 근육을 갖다 쭉 힘을 빼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심호흡법이라든지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이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우리 그 뇌에서 있는 어떤 호르몬 변화를 따라가는 그런 약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고요.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조절이 되고 이게 과민성 대장염도 이렇게 과잉적으로 면역 반응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져서 괜찮은데 사실은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좀 그런 어떤 생활 습관에 한번 좀 시간을 투자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뭐 책이라든지 그런 지식을 조금 쌓아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먹는 약보다도 더 큰 그렇죠.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니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뭐 검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검진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스 검사, 자율신경 기능 검사, 요거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뭐 사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정확하긴 한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신경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장의 박동 변화를 보면서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표이긴 한데요. 딱 문제가 뭐냐면은 좀 할 때마다 환경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가 이렇게 좀 시끄럽거나 내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심호흡하고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 괜찮게 나오고 이럴 수가 있어서 어떤 지표를 놓고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나 어떤 생활습관 변화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가 많이 깨졌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좀 그 이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네, 좀 이해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나영님께서요, 이제 부모님 관해서 질문을 또 주셨네요. 부모님 뵈면은 좀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네. 안쓰럽고 걱정이 된다고 이제 노인의 생명과 좀 직결되는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실 수 있는지, 이를테면 뭐 낙상, 폐렴 뭐 이런 거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갖고 계신 지병이 있으면 그 지병을 어떤 우리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약 잘 드시고 생활 습관 잘 하시고 오늘 주로 다룰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노인들은요, 어르신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본인의 어떤 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그게 근육량하고 근육 기능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단백질 섭취를 한 50g 정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되는데요. 50g이요. 소고기로 할 때는 한 2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전부 단백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고 이거를 두부나 콩이나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단백질 섭취 좀 잘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그냥 귀찮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마시를 하더라도 활동을 자꾸 하도록 이렇게 조금 더 부축해서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예방접종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 예방주사 좀 잘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노년이 되면은 우울감이 잘 생겨요. 그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리적으로 우울감이 생기는데 우울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인은 말수가 없어지고 혼자 있게 되고 표정이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혹시 우울감이 있지 않나 이거 좀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네.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걸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근육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려주신 질문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암 발생의 다양한 요인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크게 보면요. 음식이 30에서 35% 정도가 암에 발생하고 관계가 된다고 너무 높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거가 탄 것이라고 할 때는 이게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기 태울 때 이렇게 나오는 어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이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얼마나 많이 먹으면은 이것이 뭐 암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탄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탄 거를 많이 먹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짠 거가 이제 위암하고 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연구 보면은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이 짜게 먹는 사람이 위암 발생이 한 20% 정도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짜게 먹게 되면은 암뿐만이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 크기도 커지고 뭐 이렇게 돼요. 혈압 좀 올라가고 그래서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있죠. 여기서는 하루에 5g 정도 소금 이것이 나트륨이면 2000mg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식습관을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2g 정도 소금을 섭취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고 기름진 거는 이것이 서구식 식단 때문에 살찌고 비만해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 나오고 이래서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장암하고 유방암, 전립선암이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30에서 35%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흡연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지금 수천 전, 8천 전 이상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망률 무슨 암 발생률이 한 20, 30% 정도는 다 올라가고요.
담배를 끊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이게 좀 더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다시 거꾸로 20-30% 정도 또 좋아지게 되는데 35세 이전에 담배를 끊으면은 이것 때문에 암이 발생이 올라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자녀나 꼭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좀 잘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이렇게 끊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만성간염입니다. 만성간염이 10에서 25%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균이 있을 때 네. B형이나 C형 바이러스 균이 있을 때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중폭격. 이럴 때 얘네 바이러스는 잘 숨어 있어서 죽지 않고 주변에 우리 간세포 조직만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성 간염이 있을 때는 꼭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알파 피토 단백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 단백이라고 하는 암 표지자가 있는데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FP. 이렇게 암 표지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초음파 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 이 부분은 6개월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죠. 그래도 이게 꼭 해야 될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거 국가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유전,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적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사선 노출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진단으로 이렇게 CT 많이 찍잖아요. 컴퓨터 촬영이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라든지 젊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만이면은 CT 촬영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에 와서 자꾸 알려져 있는데 히로시마 원자 폭탄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요때 아이들이 이제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암 발생률을 보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얼마 정도 노출됐는지를 계산을 예측을 해보고 아주 뭐 CT 촬영 정도 몸 복부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노출만 돼도 암 발생률이 조금 증가하더라.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생존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오래 살 그런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은 이제 이 촬영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심을 해도 진짜 암을 피하는데 많은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단을 사실 워낙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암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흑황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근데 저게 술이 없는 게 신기하다고 이게 음식 안에 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술은 암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건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과거에는 그렇게 술이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었댔는데 술도 이렇게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흡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좀 약해서 이 안에 껴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끼니요정님 질문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 네. 될까요? 대장암 수술과 이제 항암을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데요. 그 CT 찍으셨는데 결절 나오셨다고 요거 혹시 좀 폐랑 관련이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셔서요. 아마 그렇게 네네. 관련은 없을 거예요. 대장암이 폐로 잘 가는 거는 맞는데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경계가 명확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쭉 이제 전이가 된 어떤 그런 소견을 결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 없이도 폐 CT를 찍을 때 결절이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한테 잘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잘 한번 네. 진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한 암 원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암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암은 2차 예방은 정기적인 검진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예방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이거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40대 이상, 40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슬라이드 갖고 온 이 표는 국가암 검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얘기요. 그럴 때 위암은 40대에서부터 2년 주기로 하자. 2년 왜 그렇게 나왔는지 말씀드렸고요. 간암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균자한테 잘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보균자라고 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보균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거 6.25 때 이렇게 해서 막 예방주사도 막 주사판 하나 갖고 막 찌르고 이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퍼져서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암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리를 끊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균자일 때는 이렇게 6개월마다 수고스럽지만 꼬박꼬박 검사를 받아서 기피되는 걸 막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가족들, 가족의 가장 긴밀한 접촉을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꼭 예방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항체만 있으면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맞는다고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죠. 있는 그게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세 번을 맞아야 네, 된다는 네, 네. 게 한 번 맞을 때 60%, 두 번 맞으면 8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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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세 번 다 맞아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항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다음 세대로 이것이 넘어가는 것과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많이 핀, 그러니까 30년 갑이라고 그랬죠. 요게 고위험군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때는 저설량 폐시티를 이게 2년이 조금 널널해요, 사실은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폐암도 생기면은 빨리 전이가 되기 때문에 빨리 퍼지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5년 생존율이 좀 적은 거거든요.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자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대장암은 우리 국가암검진에서는 대변으로 하는데요. 대변으로 해가지고 여기 혈액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으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혈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네. 검사해서 있는 경우만 이렇게 대장암 검사 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는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디를 묻혀냈는지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운에 우리 생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거가 원칙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유방암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유방 촬영하고 초음파 검사하시면 되겠고, 자궁경부암도 이것이 과거에는 그냥 생기는 건 줄 알았더니 바이러스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요즘에 알려져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 꼭 이렇게 좀 맞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성적 접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20세 이상서부터는 유방암 검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질환 중에 첫 번째가 암이었고, 유병률이 이렇게나 높아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좀 관리하고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역시나 좀 빨리 발견하려면 암마다 좀 성향이 다른 이 주기를 좀 잘 이해하고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진의 중요성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느꼈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항체 검사 아마 이제 간염 항체 있으신지 네, 네,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바이러스랑 암이 관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 네, 주신 분도 네. 계시네요. 근데 자궁경부암도 요새 그 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예방주사를 요즘은 많이 네네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방주사를 이게 남자도 맞잖아요, 사실은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굉장히 신사적이죠. 네네. 예방주사 맞은 그런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니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은 딸, 아들 모두 그 가다시에 접종하셨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암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봤고요. 두 번째 이제 혈관. 혈관 건강을 네, 네, 지켜야겠죠. 혈관과 관련된 질환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좀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갱년기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암보다도 혈관 건강을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아무튼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국 분 계세요. 영국 의학 아버지라고 토마스 시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600년대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늙어 간다. 사람의 혈관은 자기 이때 해부학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리면서 동맥경화가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해주게 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이제 만성 질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있는 총 혈관 길이가 네. 12만 킬로라고 그래요. 근데 12만 킬로요? 다 합치면. 네. 근데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네. 12만 킬로 이럴 때는. 지구 둘레가 4만이라고 하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3배. 세 바퀴를 다 돌려야 우리 혈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혈액이 위치하는 게 정맥의 한 64%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발이 시렵고 그럴 때는 좀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를 혈액 순환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에요. 운동.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짜줘 가지고 펌핑을 해서 네. 보내야 되니까. 하지로 내려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다리 쪽에서 올라올 때는 무슨 힘으로 올라올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여기는 심장이 펌핑을 해줘서 네, 그 압력으로 네. 내려가는데 보내는데. 다리 쪽에 내려간 혈관은 피는 정맥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네. 올라올까요? 이게 뭐냐면 다리 근육이 이렇게 짜져 가지고 수축할 때 근육. 수축할 때 네네. 이 힘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육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뭐 하지 근육이 제2심장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근육이 수축될 어떤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지 쪽으로 피가 몰려 있고 그래서 좀 붓는다 그러고 우려이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등석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증후군. 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몰려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게 앞부분을 갖다가 뒤로 바짝 앞으로 들어가지고 정강이를 갖다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그런 운동만 해도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손도 따뜻해지고 발도 따뜻해지고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로 혈액순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네. 만약에 이 혈관이 이제 이렇게 동맥경화가 더 심하게 돼가지고 막히고 터지면은 네.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이 되고 네. 심근경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문제가 되면은 신장 기능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굉장히 처음에 오랜 기간 사인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혈압이 높고 뭐 이런 것들 만성 질환 관리, 콜레스테롤, 뭐 당뇨병 이런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사인을 줬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혈관의 노화, 그러니까 혈관이 이런 동맥경화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원인이 분명히 있고 다양한 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뭐 당뇨, 뭐 떠오르는 것이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흡연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비만. 이렇게 될 때가 비만에서 그 네. 염증 유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만 세포를 옛날에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내분비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즘에 밝혀져 가지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죠. 비만이. 염증이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비만이 아주 밀접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염증이 많게 되면 동맥경화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도 잘 자랍니다. 네, 그러면 좀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들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네,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게, 젊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려면 지금 이런 것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적절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만, 좀 살찌는 거를 막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하는 거. 요겁니다. 요 5가지 정도인데요. 사실은 저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위험 요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뇨병도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관리만 되면은 내가 이게 그 어떤 체질상 이렇게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래도 그런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잘 수치 같은 게 관리만 된다고 한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당뇨병도 사실은 심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위험 요인을 관리해 준다.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빨간불이 켜진 걸 갖다가 파란불로 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질환을 진단받은 것의 문제보다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렇죠. 게 아주 훨씬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합병증만 안 생기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다양한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 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좀 네.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우리가 수치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 다음에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뭔지서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가 2가지 얘기하잖아요. 높은 숫자, 낮은 숫자. 이렇게. 이걸 수축기 혈압, 이항기 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축기 혈압은 이게 심장이 펌핑할 때, 심근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내뿜어지는 혈액이 혈관을 부딪히는 어떤 압력이에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심장이 늘어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AND의 개념이 아니라 OR의 개념으로 요거 또는 요거가 높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우리 그 뇌졸중 같은 이렇게 심혈관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혈압이고요.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죠. 관상동맥 질환은 콜레스테롤이에요. 혈압이 그만큼 이렇게 쓰러지는 뇌혈관 문제로는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그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렇게 130에 85,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정상인 것이죠. 네. 에 비해서 140에 90이면 아주 조금 높은 혈압이거든요. 이게 네. 뇌졸중이 2.6배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180에 11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이기 혈압이죠. 심근경색이 5배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수축기 혈압을 10 정도만 떨어뜨려도, 이완기를 갖다가 5 정도만 떨어뜨려도 뇌졸중이 30%, 허혈성 심질환 15%, 사망률이 10%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혈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5랑 10 차이면 사실 크다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못하죠. 것 같은데 엄청 그 결과값은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정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조금만 쓴다면요.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 네. 사실은 음식 채소 많이 먹는 거가 가장 잘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중해 식단 있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대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강고혈압 식단이라고 하는 것도 지중해 식단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채소 쪽에 칼륨이 들어가 있으면 나트륨을 갖다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혈압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정상 혈압이 우리가 120에 80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게 정상 혈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우리가 평균 잡아서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120에 80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이런 뇌혈관 사고가 덜 생겨요. 안전한 그런 혈압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115에 7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5에 75. 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위험도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낮아져도 위험도가 올라가요. 가장 낮은 구간이 115에 75 정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좀 혈압을 잴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낮아도 위험도가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혈압이 너무 낮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간에 이렇게 혈액을 잘 공급해 주기가 어려울 펌핑이 안 거잖아요. 되니까.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관상동맥 쪽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완기 혈압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액이죠. 이쪽으로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해서 심장에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60 밑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자체가 좀 낮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 이런 네네네. 것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 경우는요. 올려주진 않고 인위적으로 혈압약을 썼을 때 6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피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 좀 올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는 올려주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래 조금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측정을 하면 될 근데 것 잴 때마다 같은데. 달라요. 혈압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해서 재면 두 번 될까요? 재도 두 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한 번 이렇게 높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를 또 안 하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다음번 보면 또 정상 다음에 하면 정상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합병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중요하지 내 혈압 수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 혈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잰 혈압보다 집에서 잰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혈압계는 필수품으로 이제부터는 있어야 된다. 집에 꼭 하나쯤은 구비를 해 놓으셔라라는 두 개 있어도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그것도 화장실 있으면 안 돼요. 갔다 온 다음에 한 심호흡을 하면서 5분 정도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는 거예요. 물론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뭐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요. 해가지고 평균이 위에 게 135 또는 아래 게 85 이상이 되면은 고혈압이에요. 내가 고혈압이 있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진단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병원 가면은 이제 24시간 혈압계를 찾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정 혈압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침 혈압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한 번 자기 전에까지 하면은 더 좋아요.
그러고서 평균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135에 85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런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조치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혈압 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등 뒤를 갖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장 위치하고 비슷한 상태로 재야지. 이게 재는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방법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의자에 앉아서 등을 붙인 다음에 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한 2번 정도 재가지고 평균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2번 재서 평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평균 혈압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생활 습관입니다. 네. 일단은 소금 섭취를 제한, 짜게 먹지 않기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하루 소금 6g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우리 WHO에서 얘기한 것보다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은 수축기 혈압이 5, 확장기, 이완기 혈압이 2.7 정도 떨어진다고 돼 이 있어요. 엄청 큰 수치 아니에요? 큰 수치죠. 네. 아까 5 정도만 떨어져도 이렇게 사망률도 네, 달라지고 네, 네. 이렇다고 그랬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생각해 보면요.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김장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은 우리 혈액량이 많아져요.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질 않고 전부 다 혈액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면 혈액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뇨제를 먹는다는 거는 나트륨을 빼줘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빼주는 건데 그거에 거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짜게 먹지 않는 것만 해도 이뇨제 하나 먹는 거 정도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싱겁게 좀 먹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싱겁게만 먹어도 혈압약 하나 줄일 수 있다. 뭐 하나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네네. 그 연구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 정도의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원리는 네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고혈압이 약을 오래 먹으면 잘 듣지 않거든요.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혈압이 들 떨어져요. 이럴 때 소금을 갖다가 섭취를 완전히 줄여주면 싱겁게 먹으면 네. 혈압이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이죠. 체중 감량 보면은 매 체중 1kg를 감소할 때마다 이것도 1 내지 0.9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5kg 빼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5 정도. 10kg 10kg 빼면 한 10 정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10kg 뭐 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비만하신 분들이 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그리고 절주 하루에 한 잔 이하를 뭐 그렇게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한 잔 이하로. 그렇게 될 때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3.9 내지 2.4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운동.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이상 운동하라라고 하는 게 스탠다드인데 네. 이 운동만 잘 지켜도 5 정도, 와, 3.7 정도 진짜 떨어진다. 크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운동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어렵죠. 네.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이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이 10이 넘어가잖아요. 10하고 5.5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칼륨 때문에 그런데 칼륨이 우리 신장에서 나트륨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칼륨이 많아지면. 그래서 분명 채식을 많이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건강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하시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적정하게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혈압약을 할 수 없이 드셔야죠. 그래가지고 한 요게 목표 치료 목표인데 이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하입니다. 널널하게 잡은 거예요. 140에 90 이하로 네네.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을 때는 140에 85 미만으로 이하로. 타이트하게. 네, 그리고 이렇게 단백뇨라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130에 80 이하로 맞춰주면
그래서 130에 80 정도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130에 80 밑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 고혈압 때문에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궁금증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아까 그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요법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혈압약 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결론을 내주시면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하면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주시나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가요? 또 그런가요? 물론 생활 습관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생활 습관 네네. 열심히 하면 약 끊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목표 혈압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30에 8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준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으세요. 네. 수치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약 하나를 먹는 게 훨씬 더 쉽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평생. 어려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하십시오. 그러다가 좀 자신감이 생기면 혈압약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나는 혈압약 싫어. 생활 습관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전부 다 실패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많은 궁금증들 또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 주신 분들께는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은 혈압약이라는 거는 하루, 길어봐야 하루 작용 시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혈압이라는 건 본태성 고혈압이라서 그냥 실질적으로 혈압이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또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거죠. 생활 습관을 타이트하게 하면은 뭐 떨어뜨린 쪽으로 있겠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설명하지만 혈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뒷목이 네. 뻣뻣해진다. 이거 혈압 높아서 그런 건가요? 라고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긴장성이라든지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뒷목이 정말 뻣뻣해지게 느껴질 때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동맥류라고 하죠. 뇌동맥에 꽈리가 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척수 있는 대로 혈액이 흘러내려올 때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뒷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한번 혈압 한번 재보시고요. 재보시고 일시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좀 안정 취하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한번 재서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왜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이거 좀 응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좀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혈압이 재봤는데 네. 우연히 180이 넘어갔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내가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혈압 자체 수치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혈관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뇌압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다고 한다면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혈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는 혈압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신경학적인 사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반쪽이 좀 이상하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높아지면은 응급이고 대개의 경우는 전부 다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다 보면 좋아집니다. 우리가 24시간 혈압계를 달고 있다 보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180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 혈압을 재지 않아서 몰랐던 것 뿐이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네. 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딱 쟀는데 180이 나왔다고 막 119 불러야 되고 그럴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거는 예. 아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네. 이렇게 신경학적인 등 증상이 있는지 한번 좀 봐야죠.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혈압약을 먹었더니 성기능이 떨어진다. 아, 이런 궁금증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일부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혈압약은 좀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혈압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좀 처방한 주치의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걸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괜찮아집니다. 네, 나타날 수는 있는 그럼요. 예, 거죠. 예.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약제마다 전부 다 개인차가 있어서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다가 혈압을 쟀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일단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재서 너무나 이렇게 그거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몇 번 적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완기 혈압이 60m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줄여야겠죠. 일단은요. 요 줄이는 거를 뭐 전부 다 이제 주치의가 전부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는 좀 스킵하거나 한 번 정도 먹지 않거나 좀 반량 정도 줄이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는 혈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자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이것이 WHO에서도 이렇게 만성 질환은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 같은 거가 좀 더 많이 일반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혈압약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좀 네. 제가 대신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숙님께서 너무 유익하다고 고래밤님께서도 재미있게 듣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혈압 이외에 이제 당뇨병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좀 당뇨병 뭐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뇨병에 대해서도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당뇨병 그러면 현대인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침묵의 살인자, 생활습관병 뭐 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식단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칼로리 식사, 그다음에 운동 하는 거 싫어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라고 하면서 자꾸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WHO에서도 최근 30년 동안에 한 4배 정도 증가했고 조기 사망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 당뇨병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노년기에 건강을 해치는 1순위가 이게 당뇨병도 전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을 네네. 망가뜨리는 병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중에 3명 정도. 그리고 공복혈당장애라는 장애라고 하는 건 당뇨병이 아니면서 이렇게 정상보다 높은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거의 50%가 돼요. 50%요? 네, 65세 이상 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꾸 좀 망가지는데 당뇨병까지 있으면은 더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의 어떤 진단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당화혈색소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혈색소에 당화돼 있다. 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잖아요. 네. 우리 적혈관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깅돼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6.5% 전체 혈색소 중에서 6.5% 이상이 당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3개월 평균 혈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3개월 평균 혈당. 왜 그러냐면은 적혈구가 사는 기간이 3개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날 변하지가 않고 아. 3개월의 그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속일 수 없는 값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내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말이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 1% 정도만 낮춰줘도 사망률이 21%, 심근경색 14%, 기타 미세혈관 합병증 37%, 전부 이것이 그 혈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혈관 망가뜨리는 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병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이하로 맞추는 거가 치료 목표입니다. 치료 네. 목표. 이 치료 목표가 이루기가 쉬워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정도로 낮춰줘야지 혈관 합병증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그 절대값인데 당뇨병 환자 중에서 6.5% 미만으로 이하로 맞춰주는 사람이 한 25%,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이요? 4명 중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걸 갖다 좀 맞춰줘야 된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고 살 빼고 이러든지 아니면 약을 좀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까지 약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의 조절률도 한 37%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합쳐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당뇨병 있는 사람들 혈압이 적어도 140에 85 정도 밑으로는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가 아침 가정 혈압이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네네. 가정 혈압이. 아침 가정 혈압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요, 요거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달라붙어서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네네. 그런데, 거의 1등에서 3등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는 OECD에서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래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렇게 낮은 거예요, 교수님? 왜 그럴까요? 좀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 습관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의사 입장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이렇게 환자분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환자 외래 진료 수가 몇 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시간이 없이. 없고. 네네. 그래서 뭐 설명하는 이유는 많이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습관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많이 그렇잖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교육 상담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에서 한 25%, 4분의 1 정도만이 이렇게 생활 습관 잘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한다고 그러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홀했던 거예요. 부족하긴 하네요. 네,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 그 팀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냥 빨리빨리 하고 빨리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이거는 OECD 1등에서 또 3등까지입니다. 대부분 전부 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좀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이 퍼센트 보면 지금 고혈압은 24%, 네. 당뇨는 26%, 4분의 1 정도만 네. 좀 관리가 이런 되고 것들이 있다. 잘 하고 있다. 좀 미흡하다라는 좀 얘기하는 현실을 것이죠. 한번 짚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뇨를 낮추고 좀 생활습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량을 한 10% 정도 하는 거가 유니버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당뇨병이 있을 때 이제 체중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죠. 운동은 2시간 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같은 운동. 그러니까 좀 빠른 걸음 정도면 이게 괜찮고요. 이게 150분이거든요. 이거를 매일 한 주 5회 30분씩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니면은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주 2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요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당 지수 높지 않은 거.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속도를 재는 게 당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친 음식.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술도 절주 한 잔 이상은 꼭 드시지 마셔야 되고요. 근데 아까 그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체중 감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도 염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살을 빼는 것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요새 되게 그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영숙님이 살을 빼고 나면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영구히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그 수치가 잘 유지되면은 괜찮은데 네네. 대개는 이제 그 생활 습관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싹센다나 이렇게 살 빼는 약 말이죠. 이 원리가 뭐냐면요. 원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위가 그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어나지잖아요. 그거 불어나졌다라고 하는 신호를 갖다가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배불러 적당히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 기전을 통해서 되는데 이를 호르몬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사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가 이렇게 차지지 않았을 때도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좀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느끼게끔. 그러니까 뭐죠? 분명히 살은 빠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게 그 원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걸 갖다 맞고 지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습관을 들이는 거가 이렇게 뭔가 좀 식사를 적게만 먹으면서 그것이 더 좋은 거다. 그것이 더 세련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적게 먹으면서 그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어떤 분들은 식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새 근데 이 비만 치료제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라는 하나 좀 말씀을 먹는 주셨습니다. 약으로 좀 식욕 감퇴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키시미아 이런 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부분이요. 교감신경을 흥분해 시켜주는 그런 네, 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터져서 싸울 때 이렇게 배고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약간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져요.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똑같아서 혈관의 네네.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동맥경화 잘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 기간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많은 그 식욕 억제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퇴출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네네. 이런 합병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먹는 어쨌든 다이어트 약은 조금 더 신중하게 네.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 빼는 거 진짜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거 잘 알겠는데 그 방법이 좀 어려워서 힘들죠. 힘들고 결국에는 힘들죠. 좀 맞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나그네님께서요 정확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배달 음식이 또 너무 편해졌잖아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좀 맞습니다. 원인이 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래서요. 그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를 이렇게 먹어야지 뭔가 다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원재료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살찌는 거를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기름진 거, 단 거가 땡기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부분, 고칼로리를 먹을 때 행복해지고 좋아지게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거 습관들이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세련되고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 비슷한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 배달 음식 때문에 뭐 제 젊은 친구들 특히 살찌고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 그렇죠, 주위에도. 그렇죠. 요새 진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예. 스스로.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던데요. 그래도 배달도. 아, 그런가요? 이렇게 과거에 코로나 때가 훨씬 더 그때는 진짜. 심했었고. 와, 근데 그때 한번 사실 저도 옛날에는요 배달 음식 정말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 좀 맛을 들리니까 좀 맞아요. 편하니까 맞아요.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조금 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의사분들도 비만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만은 진짜 모든 분들의 좀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동반 질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이거는 현실인데요. 네. 비만, 복부 비만인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도 한 58.6%, 65세 이상이면은 한 70%까지 이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도 76%에서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되면은 혈관 망가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고혈압도 되고 고지혈증도 되고 비만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10명에 1명 정도. 와. 10명에 1명. 이게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실천해서 이루면은 그 자긍심이랄까?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일 때 혈압 조절만 잘 해도 당뇨병 합병증도 좋아지고 사망률, 미세경화 합병증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100세 노인들의 경우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이라든지 혈당도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강을 위해서는 이 혈당 수치가 이렇게 훨씬 더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당뇨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이요.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전 단계이신 분들 비율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65세 이상이었어요.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근데 전 단계인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관리는 해야 되는지, 약은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 바뀌고 이래서 그래요. 서구식으로 좀 다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는 분명하고요. 이렇게 될 때 정말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게 좋을지 이 큰 연구를 했어요. 과거에. 네네. 한쪽은 약을 줬고 한쪽은 체중 감량, 그 생활 습관 개선을 했고, 이렇게 됐을 때 생활 습관 개선이 약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서 약 처방하는 게 의료보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은 체중 감량 10% 이거 똑같이 지키면 됩니다. 아까 체중 10%. 감량 10%. 네. 그다음에 운동 2시간 반, 미니멈 2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 3배까지는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없애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은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거가 훨씬 더 늦게 되죠. 제가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가 오래 산다. 100세 이상 살고 120세 이상 산다. 이렇게 뭐 앞으로는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때는 다 당뇨병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병이라서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노화병인데 나는 좀 체질상 빨리 온 거예요. 이게 빨리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 방지를 하게 되면 신체 노화 방지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이 자꾸 뒤로 넘어가게 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열심히 지금서부터 당뇨 전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생활 습관 개선을 갖다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요. 아까 그 혈압 측정기는 집에다가 꼭 한 대 정도는 좀 준비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혹시 그 당뇨 혈당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예, 거 예. 좀 집에다가 놓는 거 좀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그 측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제1형 당뇨, 그러니까 소아형 당뇨라고도 불러는 인슐린이 없는 사람들,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혈당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먹는 약으로 가능한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럴 네네. 때는 그 혈당 측정을 계속 해가지고 얻어지는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네네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거 말고 생활 습관 열심히 하시면 된다. 요게 지금 보편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전 단계 나오시면 이거 나 좀 이렇게 미리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화혈색소 좀 잘 관리하셔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난히 뭐 비만, 복부 비만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나그네님께서 그러면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피하지방, 내방지방하고 당뇨병하고 그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 지방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과거에 지방간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이 지방간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면서 당뇨병도 잘 생기고 동맥경화 잘 생기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불행히도 선택적으로 간에서 그러니까 복부에서 지방을 녹여서 빼는 치료는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게을러져 가지고 또 더 살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복부 비만을 없애는 것도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내가 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중을 10% 빼라는 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부 비만도 남자는 90cm 넘어가면은 여자는 85cm 넘어가면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열심히 좀 노력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보면 배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그대로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두면은 이렇게 합병증 생겨요. 그러니까 큰 혈관 이렇게 오래 전서부터 그런 사인이 있었다는 게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서 그거 좀 더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를 좀 다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님께서는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으시면서 혈당이 오를 때 자연적으로 걷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일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좀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님께서는 교수님 좀 즐겁게 사시는 것 같다. 얼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뭐 계속 조금 이야기 나눠 가보겠습니다. 혈관과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 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질환 잠깐만 좀 언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좀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뭐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두렵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제 치매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가 좀 뇌 건강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좀 결론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시 이렇게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사람들 못 알아보고 막 행동도 이상해지면 어떡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좀 고령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가 무조건 치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없애주는 그런 어떻게 하면은 왜 이렇게 괜찮아진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치매라고 하는 거가 생기는 이유가 단백질, 이상 단백질이 축적돼 가지고 뇌세포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그래서 누가 치매에 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조사해 보면 여기 답이 있는데 네. 10분 정도 의식이 소실이 됐던 사람들, 뇌 손상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한 3.8배 정도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는 담배 또 나옵니다. 담배 또 나옵니다. 담배가 2배. 2배. 그리고 우울증은 3배. 그리고 스트레스, 이온이라든지 별거라든지 뭐 이런 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약 3배, 2.9배 정도. 그리고 혈압 높은 사람들 4.8배. 고지혈증 2배.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뤄줄 수가 있잖아요. 담배 끊으면 되고, 혈압 조절 잘하면 되고, 고지혈증 치료하면 관리하면 되고.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완요법 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치매가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덜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병이다, 이것도. 이것도 노력으로 다룰 극복할 수 있는 수도 병이다.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건강, 인지 건강을 위한 수칙도 좀 준비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것들 우리가 지키면 되는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요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네네. 잠깐만요. 흥미롭습니다. 네. 런던 택시가 이렇게 까만 택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그 수련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붙어야지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는데 여기는 대충만 어떤 빌딩이 대충 얘기만 해도 거기를 딱 찾아가 준대요. 이 택시 운전사들이. 그리고 이때 어디가 길이 막힌다는 거 알아가지고 다 피해서 이렇게 가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머리를 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누군가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하고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치매가 되는 어떤 그 위험률이 훨씬 택시 운전사가 덜한 거예요. 어머머머. 그리고 심지어는 신기해요. 심지어는 시험에 붙은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비교해 봤더니 네. 붙은 사람이 훨씬 치매가 덜 돼요. 인지 기능이.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거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노인 됐을 때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이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치매에 관련된 위험 요인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진인사 대천명 고라고 하는 거를 인지건강수칙으로 하자라고 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진이라고 하는 건 진땀나게 운동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한다. 규칙적으로 한다. 두 번째, 이는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자. 담배 끊자 금연. 그리고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네 번째는 대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뭐 배우고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천박하게 술 먹지 말고 많이 이렇게 술 먹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조절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꼭 비단 치매에 관련된 얘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고를 많이 하자, 이제 공부 많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치매겠지만 다른 것들은 혈관 건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얘기들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사실 이 말씀 주신 인지 건강의 7대 수칙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그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기 나그네 저거 한번 볼까요? 네. 스타틴 장기 복용하면은 치매 우울증이 온다고 배우기도 했는데 혹시 예. 콜레스테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뇌세포에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가 치매 우울증 같은 게 될까 하는 거가 우려가 됐었댔는데 지금까지 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스타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쓰는 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네, 득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희님께서는 요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오빠한테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괭이님께서는 술, 담배는 항상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을 배워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 방법적인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는 네. 데서 굉장한 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재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게 네. 저는 좀 네,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다 좀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좀 큰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송두리째 뺏어갔다. 이런 일들은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여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는 질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부분들을 잘 타겟, 그러니까 목표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조기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건강 때문에 갑자기 잘못돼서 불행하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어쨌든 병을 피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이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8시부터 11시까지 통 라이브, 연속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즐겁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저녁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오늘도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